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비대면 수업으로 이론에 대해서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직업 심리학 하면 아직까지 그 대학원생들을 위한 그리고 실제 직업 심리학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일단 직업 심리학에 대한 영역을 어떤 영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그 직업 심리 검사에 대한 이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심리학의 영역이라 하면은 일단 직업 선택에 대한 이론과 직업 진로 발달 이론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진로 선택 및 진로 발달 이론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업 심리 검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분석 이론이 시작되어 있고, 그리고 경력 개발과 스트레스라는 부분이 이 직업 심리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직업 심리학 부분에서 직업 심리 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 검사라고 하면 일단 그 객관화된 것이다. 그리고 표준화된 것이다.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또 그러기 때문에 심리 검사는 반드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심리 검사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심리 검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검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에서 그 어떤 무슨 척도를 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일단 어떤 심리적인 구성물을 객관화된 것으로 측정하게끔 만들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죠.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아니면 적성, 가치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리적 구성물로서 측정할 수가 없죠. 그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구성물을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구성물을 우리가 어떤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서 조작적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러한 조작적 정의에 맞는 어떤 이론적인 거를 좀 관련 문헌들을 찾고 또 기존의 연구 자료를 또 찾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어떤 설문지, 면접법 같은 면접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문지, 양적인 설문지를 돌려서 이 문항들을 이제 먼저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조작화된 정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서 이제 문항들을 쭉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유목 분류를 먼저 해서 그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문항들을 쭉 찾은 다음에 그거를 요인 분석을 통해서 분류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문항들을 찾아가지고 유목분류를 끝내서 요인 분석을 끝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어떤 1차적인 그 요인이 잘 묶였나 살펴보고, 이거를 바로 실시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를 이제 입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설문지를 갖다가 이제 돌려서 요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우리가 모든 대상자한테 다 한다는 것은 모집단이죠. 예를 들어서 이 대학생들을 위한 척도다.
그러면 대학생 전체를 해야지 맞죠.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를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준 집단을 뽑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인 것이죠. 그러한 어떤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서 어디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뽑은 집단이 이제는 표준 집단, 규준 집단을 하는 것이죠. 그 규준 집단을 일단 선정을 하고, 그 규준 집단에 하기 전에 다시 또 파일럿 검사라고 소규모에다가 50명, 100명 소규모에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잘 결과가 나올 것인지, 요인이 잘 뭉치고 결과가 잘 나올 것인지를 한번 파일럿 연구, 실험적 연구를 한번 한 다음에 결과가 좋게 나올 걸 예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뽑은 모집단에서 뽑은 표준 집단에다가 설문을 돌려갖고 신뢰도, 그리고 이제는 다른 거와 비교한 타당도를 이제는 있나 없나를 내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걸 표준화 시킨 다음에 이제 검사지로 쓰는 것이죠. 이렇게 심리검사는 그 측정할 수 없는 심리적 구성물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심리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리검사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개인의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그냥 심리적인 측정 과정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인간의 행동 표본을 객관적이며 이러한 표준화된 절차로 측정 진단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클론바흐는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수량적 척도나 유목 척도로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적 절차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심리검사라고 하면은 이런 수량적 척도로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성격, 능력 및 그 밖에 그 사람이 갖는 어떤 심리적 특성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또는 행동의 결과를 어떤 가정의 표준적 관점에 비춰 질적 혹은 양적으로 기술하는 어떤 조직적 절차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든지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어떤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된 측정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검사 도구의 조건은 이제 첫 번째 표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어디에서 실시하든 일정한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어떤 구체적으로 표준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재료라든지 시간 제한이라든지 검사의 순서, 이런 검사 장소, 지시문 읽기 등 이러한 검사 실시의 모든 과정과 응답한 내용을 이러한 점수화하는 채점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가 중요한 것은 측정 과정과 채점 과정에서 이런 생길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것이겠죠. 줄임으로써 이런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검사자의 어떤 주관적인 의도 그리고 해석이 개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준화된 검사는 당연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겠죠. 그리고 어떤 규준 집단, 아까 규준 집단이라는 것은 전체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준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규준 집단에서 나온 점수를 우리가 규준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준 점수는 그 내가 검사한 점수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점수죠. 그래서 기준 점수가 60점이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70점이다 그러면은 뭐 조금 뭐 우울 증세가 60점이 정상이면 내 70점이면 우울이 좀 높다. 한 단계. 표준 편차가 10이면 한 단계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는 그 상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규준 집단을 잘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규준 집단에 비해서 이런 피검사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표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 이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죠. 자,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데 흥미검사로 본다. 이거는 그 흥미검사는 그 타당도가 없죠. 그리고 신뢰도는 그러니까 타당도는 정확성을 얘기하고 신뢰도는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일관성. 자, 옛날에 그 사람 참 사람 좋았는데 요즘 왜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신뢰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객관도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뭐 실용도는 당연히 이제 검사 하나가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면 누가 그 검사를 받습니까? 아무리 좋은 검사라고 해도.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실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행동 표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동 표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원래 심리적 구성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표본은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표본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행동 표본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의 속성에 수치로 할당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이나 사건에 이런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자,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나 몸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그 사람 자체를 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키나 몸무게라는 속성을, 이런 물리적 속성을 재는 것이죠. 그래서 키가 몇 cm, 몸무게가 몇 kg,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수치로 할당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 성격 검사에 있어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성, 외향성, 뭐 직무 만족, 리더십, 불안, 지능 등과 같은 심리적 속성을 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심리적 구성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심리적 속성은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것은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은 비가시적이에요. 자, 비가시적이고, 그러므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 적성이라든지 흥미, 지능, 뭐 동기, 직무 만족 등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게 되는데, 뭐 이것을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특정의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고, 이거를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개인의 심리적 구성물, 그리고 심리적 구성 개념을 이제 추론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준이라고 하는 거, 아까 기준 집단에서 아마 설명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은 일단 상대 평가를 할 수 있는 점수다. 자, 기준 집단에서 나온 점수다. 이 점수는, 그러니까 이 기준 점수는 최신의 것이야만 되죠. 왜냐하면 기준 점수가 뭐 80년대, 만약에 그 80년대의 키의 기준 점수가 뭐 평균 뭐 62cm였다. 162. 근데 지금 162를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굉장히 키가 작은 거죠. 예, 저도 80년대에는 표준화된 키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표준화된 키와 기준 점수하고 비교하면은 작은 편이겠죠. 자, 이래서 이 기준은 특정 검사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겠죠. 그래서 한 특정 개인의 점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자, 내가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지수가 60점이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60점이면 그래도 60점 이하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기준 점수가 나왔으면 내가 근데 그 검사지의 표준 편차가 만약에 10이면은 60에서 69까지는 뭐 정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70이다 그러면 표준 편차 1단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단위만큼 조금 불안 증사가 있고, 만약에 80이다 그러면 2단계 표준 편차 2단계에 불안 증사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심한 거죠. 뭐 그리고 90이다 그러면은 아주 고도의 아주 높은 불안 증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특정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점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하고 이런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을 기준 집단, 이걸 표준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심리검사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검사와 역량검사다. 자, 속도 하면 딱 봐도 시간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속도 제한은, 속도 검사는. 그리고 숙련도가 필요하죠. 빨리 푸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라든지 우리가 성인용 적성검사를 해봤을 겁니다. 그 워커넷에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가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는 그 과거에 지금도 사용하겠지만은 기업 채용 때 직무 능력 검사라고 해서 그거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용 적성 검사는 과거 90분에서 지금 80분으로 줄였고요. 80분으로 줄였고 11개의 적성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적성을 체크하는 것이죠. 자, 역량검사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내 실력이 안 돼서 못 풀지 시간은 관계없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는 역량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시 방법에 따라서는 첫 번째 속도검사, 역량검사, 두 번째 이제 개인검사, 집단검사. 뭐 개인검사는 1대1 뭐 개인으로 검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라든지 일반 직업 적성 검사, 주제 통각 검사, 로샤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개인 검사라고 하고, 뭐 집단 검사는 그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한꺼번에 뭐 집단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것들, 그다음에 마이어스 브릭스의 뭐 성격 유형 검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MBTI,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CPI, 예, 이런 검사의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필검사와 수행검사. 뭐 지필검사는 말 그대로 지필로 검사하는 것이고, 수행검사는 뭐 도구로 검사하는 것이죠. 뭐 동작성 검사에도 이제는 이런 그 수행검사로도 검사를 하죠. 자, 두 번째는 그 투사적 검사와 완전 객관적 검사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용 목적에 따른 부르죠. 그래서 이런 투사적 검사는 투사적 검사, 객관적 검사는 측정되는 검사의 문항 구성 양식과 어떻게 제작됐느냐라는 제작 방법에 따라서 이런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객관적 검사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검사, 양적 검사가 다 객관적 검사고, 이러한 객관적 검사는 대부분 표준화된 검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사적 검사는 그 어떤 객관화되지 못한 것이죠. 그 어떤 특정 전문가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또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상당히 어떤 질적 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투자적 검사는 그 어떤 그 TAT 개발자 머리라는 이런 TAT 개발자, 요 TAT도 역시 이제 대표적인 투자적 검사에 해당이 되죠. 이런 TAT 검사 개발자로서 개인의 인격 특성을 반영하는 검사로서 어떤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로사 검사 개발자, 이 로사 검사도 그 우리가 이 대표적인 투자적 검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투자 검사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비구조화됐다. 비구조화된, 그러나 어떤 표준화된 상황에서 피검사가 반응하도록 요청되고, 이에 따라 피검사자의 반응은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뭐 투자적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모르니까 검사자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게 잘 못해요. 방어를 못하겠죠. 나를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이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투자적 검사는 로샤 검사, 그다음에 주제 통각 검사, 문장 완성 검사, 그다음에 이제는 HTP 검사, 그림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검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투자적 검사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그 어떤 내담자가 무엇을 검사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어떤 반응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죠. 그래서 면담이나 행동 관찰, 객관적 반응보다 아주 독특한 반응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담자가 피검사자가 이제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검사자는 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신기한 검사 자극에 부딪혀서 적절한 방어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반응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것이죠. 개인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무의식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전의식이나 무의식적인 심리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점은 이제 검사의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재검사 신뢰도,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 그 동일한 사람한테 검사를 한번 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어떤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타당도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임상적인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이 있다.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투자적 검사는 여러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뭐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은, 자, 인지적 검사와 정서적 검사가 있다. 자, 우리는 인지적 그러면 사고, 자, 사고, 이거는 능력 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 검사라고도 합니다. 이 능력 검사는 그 극대 수행 검사라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정답을 맞히고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지적 검사는 문항에 정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에 시간 제한이 있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종류로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 검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능검사에는 뭐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전부 지능검사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일반적 능력검사를 보는 겁니다. 일반 능력검사. 대부분 논리 수학적 지능 같은 것이 많이 검출이 되죠. 두 번째는 적성검사. 이것은 특수한 능력에 해당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GATB 일반 적성검사, 그리고 워크넷에 탑재되어 있는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
뭐 기타 다양한 특수 적성 검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 토익 토플 같은 이런 성취도 검사도 역시 극대 수행 검사, 인지적 검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서적 검사는 이거는 말 그대로 정서, 성격, 또 인성, 성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습관적으로 내가 자라온 뭐 행동, 태도,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수행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행적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 합니다. 습관적 수행 검사를 하고, 물론 좀 문항에 정답이 없겠죠.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의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응답의 시간 제한도 없고 최대한의 정직한 응답을 요구한다 라고 보는데, 이것은 최대한 어떤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직한 응답, 일관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다고 하면은 검사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의 정직한 응답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 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빅5, 이것은 이제 뒤에서 검사 때 또 종류에 대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CPI, 또 MBTI, 뭐 이와 방어 기자 검사, 뭐 다요인 인성 성격 검사.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성격 검사 빅5라든지 MMPI라든지 MBTI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흥미 검사는 이제 그 홀랜드 적성 검사라든지, 그리고 워크넷에 기재되어 있는 직업 선호도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 검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흥미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 검사하고 흥미 검사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태도 검사. 자, 이 태도는 구직 욕구 검사, 구직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또 직무 만족도 검사 등에 매우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서적 검사라고 하고, 성격 검사, 인성 검사, 성향 검사, 그리고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한 거 보면은 이 기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가 있겠죠. 이 기준 그러면은 상대 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참조 검사는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죠. 뭐 대부분 검사가 이 기준 참조 검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뭐 선발 검사라든지 뭐 성격 검사, 적성 검사 이렇게. 그리고 상대적 서열에 의해서 평가되는 상대평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든지 또 결과표에 이렇게 100분이 총 100명 중에서 뭐 나보다 시험을 못 본 사람이 몇 프로 있다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100분이가 76이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 76%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분위 표시나 아니면 표준 점수가 표시되면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 나타내 주는 것이죠. 표준 점수가 표시되면 대부분 이것은 기준 참조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죠. 일단 준거 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보다 낮으면 탈락.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준거 참조 검사다. 그래서 설정한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이보다 높은지 낮은지의 정보를 얻으려는 검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면허증,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이것을 절대평가라고 하며, 뭐 기준 점수는 검사 또 조직의 특성, 시기 등에 달라질 수 있죠. 몇 점으로 합격을 하느냐 시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이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목별 40점 과락,
평균 60점이면 합격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기준 점수인 것이죠. 중거 참조 검사라는 것이죠. 자, 각 개인의 점수를 중거를 참고하여 자격증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 결과표에 정답 100분율, 100분위가 아니고 100분율이죠. 얼마나 맞췄느냐, 몇 프로를 맞췄느냐, 통과, 비통과, 혹은 도달, 미도달 여부 등이 표시되면은 중거 참조 검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전 심리검사에서 문항을 만들 때 그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항의 난이도는 전체 응답자 중 특정 문항을 맞힌 사람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전체 응답자가 100명인데 특정 문항을 맞힌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1이죠. 엄청나게 난이도는 쉬운 거죠. 너무 쉬워. 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이도, 근데 한 명도 못 맞췄다 그러면 0이죠. 그래서 0에서 1입니다. 그래서 문항 난이도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다?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항 난이도가 그럼 0.5 중간 정도일 때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이렇게 일 때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가 되는 것이죠. 분산이 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항의 난이도는 보통 0.3에서 0.7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 변별도는 만약에 문항 난이도가 0이면 변별도가 있겠어요?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틀리는데, 또 1이면은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맞히는데 변별도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별도는 그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항의 검사의 문항들의 난이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항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서 이런 문항의 난이도가 0이나 1이면 변별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1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